지학사 문학교과서에 수록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입니다. 이 소설의 출제 포인트는 총 세 가지입니다. 바로 소설의 서술 방식, 그리고 1930년대의 경성의 모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비슷한 모더니즘 소설인 날개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우선 그러면 소설의 서술 방식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구보 씨의 처지와 생각, 심리를 서술하는 데 초점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게 바로 이 초점화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두 번째, 이 소설은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쓰였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따른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소설의 이야기가 흘러가게 됩니다. 자, 구보 씨는 1930년대의 경성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원점으로 회귀한다, 돌아온다라는 의미의 원점 회귀형 여로 형식이다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공간의 변화에 따른 소설의 흐름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소설은 몽타주 기법도 사용이 됩니다. 몽타주는 따로 촬영된 화면을 떼어 붙여서 새로운 장면이나 내용을 만드는 영화의 기법인데 이게 종종 소설에도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에는 이 몽타주 기법이 쓰인 구간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만 소설 전체로 놓고 봤을 때에는 몽타주 기법이 쓰인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구보가 다방에서 친구를 기다리다가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과거의 자신의 일본 유학 시절을 떠올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몽타주 기법이 쓰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소설은 잦은 쉼표가 사용되었습니다. 쉼표가 자주 쓰이다 보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뭐 호흡이 좀 조절되기도 하고 때때로는 서술에 속도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첫 어절을 소제목으로 처리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 방식이 여기에서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험적인 표현 방식이 쓰였고 이 점을 통해서 모더니즘 소설의 속성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이 소설은 1930년대 당시 서울의 모습과 그다음에 세상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굉장히 사실적인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사실주의의 한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출제 포인트는 소설을 읽은 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소설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여기에서는 좀 시험에 출제가 되었던 구간 또는 출제가 될 만한 구간 위주로 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먼저 구보는 이라는 첫 어절이 소제목으로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설가 구보 씨의 일에서 굉장히 독특한 표현 방법으로 사용된 표현 방법이고 아까 전에 제가 출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첫 어절을 소제목으로 처리하니 시각적인 집중이 유도가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독자 입장에서는 좀 참신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흥미가 유발이 돼요. 자, 9번은 지금 아무렇게나 걸어가다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냥 종로를 향해 발을 향합니다. 그 이유는 그냥 오른발이 갑자기 그냥 왼쪽으로 쏠렸기 때문에 그냥 왼쪽 방향으로 쭉 걸어가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구보가 종로를 향하는 이유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발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의 앞을 가로질러 가는데 그 순간 구보는 갑자기 부딪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걸음을 멈춰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신의 시력을 저주합니다. 자, 여기에서 걸어가다가 자신의 시력을 저주하는 그 사이에는 전혀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자연스럽게 구보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 소설이 전개가 됩니다. 이걸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구보는 시력이 별로 좋지 않은가 봐요. 그는 자신의 시력을 저주하기도 했고요. 자기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으로 뭔가 내가 나의 그런 엄청난 근시가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밑줄 친 구간을 통해서 구보가 안경을 썼다는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제가 또 밑줄 친 부분은 인물의 외양 묘사, 즉 구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알려주고 있죠.
안경을 썼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시력이 좋지 않다는 사실, 특히나 그가 근시가 있다는 사실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다음 여기에 총독부 병원 시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는 총독부가 없습니다. 총독부라는 단어는 일제 강점기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얘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한 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렇게 구보는 과거에 안과 의사와 만났을 때 자신의 시력을 측정하던 그 시점을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구보는 종로 내거리에서 자신의 시력을 갑자기 못마땅하게 여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길을 걷다가 갑자기 시력 이야기가 꺼낸 것이죠. 따라서 이 소설은 논리적으로 전개되지 않고 뭐에 따라서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되고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보가 간 곳은 바로 화신상회라고 하는 백화점입니다. 이 화신상회는 실제로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백화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당시의 시대 배경 1930년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백화점에 들어간 구보는 젊은 내외를 보게 됩니다. 젊은 부부와 그다음에 아이를 보게 되는 거죠. 자, 처음에 구보는요, 마치 그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은 것처럼 바라봤어요. 그래서 구보가 이 가족을 비판적으로 바라봤던 이유는 자신과 달리 이 가족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보는 그들을 업신여겨 보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꿔서 축복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구보는 백화점에서 만난 가족들에 대해서 양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비판을 해볼까 하다가 축복을 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얘는 X. 자, 부부는 구보가 업신여기는 듯 보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복을 자랑했기 때문에 구보가 부러워하는 것이다. 자, 정말로 이 소설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는 선택지입니다. 이런 선택지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자, 요 문제는 작년에 명지고에서 출제되었던 문제에 나와온 선택지를 제가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술되어 있는 내용들은 전혀 서로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는 선택지이니 주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결국 이 구보는 이 부부를 보고서 마지막으로는 부러움의 감정을 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를 보고 구보가 든 생각을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처음에는 비판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시간을 보내다가 그들을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부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요런 모습을 봤을 때 구보는 살짝 지금 좀 행복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본인도 행복해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 사이에 승강기가 내려와서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젊은 내외는 자, 수남이나 복동이는요. 실제로 이 젊은 내외의 아이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흔했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뭐 무슨 이름이 있을까요? 뭐 민재라던가 민준이와 더불어 뭐 그런 흔한 이름들 가지고서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을 한대요. 자, 그럼 구보는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을 간절히 찾고 싶어 합니다. 자, 발이 가는 대로 그는 어두틈엔가 안전지대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지대는 바로 전차의 승하차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당시에 전차가 다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어서 가겠습니다. 한 손에는 무엇을 단장을 들고 있고요. 다른 한 손에는 공책을 들고 있습니다. 이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짧은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이 짧은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구보가 현재 산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공책은 소설가로서의 구보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단장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산책 중인 구보의 모습, 공책이 상징하는 것은 소설가로서의 구보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길게요. 자, 도시의 지식인인 주인공은 만족감을 느낀다. 자, 주인공은 도시의 지식인인 것이 맞습니다. 구보는 이 대도시인 경성에 살고 있고요. 당시로 치면 일본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지식인 출신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지금 만족감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죠.
무엇을 하고 있나요? 계속해서 행복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자, 안전지대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차를 기다리는데 그들에게도 행복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즉, 그들이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들은 구보와는 달리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는 있어요. 그러나 구보는 목적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밑으로 가볼게요.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구보와 달리 행복하다. 틀렸죠? 행복한지 행복하지 않은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의 차이점은 목적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목적지의 유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구보는 사실 전차를 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차에 오르네요. 그 이유는 외로움과 애달픔이 있기 때문에, 즉 혼자 남겨지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을 따라서 전차에 올라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말은 맞는 말이고요. 자, 구보가 느끼는 심정이 단적으로 드러나네요. 바로 외로움과 애달픔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전차에 올라탄 구보는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보는 전차 안에서 자리를 찾지 못했지만 동시에 사회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구보는 그렇게 이 차를 타고 대체 어디로 가야 할까? 대체 어느 곳에 있어야 행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구보는 본인이 행복을 열심히 찾아가 보려는 생각을 하진 않고요. 행복이 자기에게 기다리고 있으니 어딘가 내가 수동적으로 찾아가야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구보에게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지금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문장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긴 문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긴 호흡의 만연체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만연체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긴 문장이고요. 정돈되지 않은 사유의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동대문을 돌아서 서울의 외곽 지역까지도 나가게 되는 그 전체를 탄 겁니다. 그런데 고보는 교회를 최근에 즐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고독 때문이에요. 즉, 고보는 고독이 두렵기 때문에 교회, 즉 서울의 도시의 바깥 지역을 나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가 처음부터 고독을 싫어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는 일찍이 고독을 사랑한 적이 있었대요. 즉 혼자 지내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하고 좋아하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하게 된 거예요? 고독을 점차 두려워하게 되는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한 장 넘어가 볼게요. 구보는 원래부터 고독을 싫어했던 것이 아니고요. 구보는 사람들과 소통하며 적극적으로 살아갔다는 것도 사실 이걸 통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구보가 고독을 좋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과거에 고독을 좋아했다면 그는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던 스타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일제강점기를 경험하며 변화한 것인지는 사실 이 글을 통해서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자, 차장이 "표 찍으세요."라고 말을 걸어옵니다. 그 말을 듣고서 바로 구보는 사색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되죠. 자, 구보는 바로 눈을 떨어뜨려서 다섯 잎의 동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동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나요? 여기에서 어떤 행복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보는 어쨌든 행복을 굉장히 좀 열심히, 네, 좀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대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대정은 대한제국의 연호로 실제 존재한 시기이다. 자, 요거는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교과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상단에 아주 작게 적혀 있어요. 이런 문제들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변화를 시켜봤습니다. 대정이라는 연호는 대한제국의 연호가 아닙니다. 바로 일제의 천황이 사용하던 연호고요. 이땐 실제로 존재한 시기도 아닙니다. 이 시기는 뭐냐면요.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을 모두 더해서 나온 값입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구보가 동전을 통해 숫자가 주는 행복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인과성 있는 사고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적절하지 않죠. 인과성이 아니라 바로 뭐죠?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차장이 다시 왔는데 구보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보는 목적의식이 부재한 사람 맞죠? 게다가 지식인의 무기력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보가 문득 이 전차에서 누굴 만나냐면 얼마 전에 소개팅을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어머니한테 "저 그 사람 만났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엄마가 되게 좋아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는요, 구보는요, 워낙 쑥스럽고 네, 얌전한 성격이라서 말을 걸지를 못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갈게요. 구보는 소개팅한 여성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구보의 어머니는 구보가 결혼하길 바라고 소위 말하는 좀 일반적인 삶, 전형적인 삶을 좀 살기를 바라겠죠. 자, 구보는요, 시선이 마주칠까 겁이 난대요. 물론 소개팅을 해서 잘 안 된 사람을 전처에서 만난다면 좀 민망할 수는 있겠지만 겁이 날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구보는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죠? "겁이 나나?" 라고 "겁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걸 보았을까?' 라면서 굉장히 깊게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런 점으로 봤을 때 구보의 성격은 좀 소심한 편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중간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보는요, 그 소개팅했던 여자가 차에서 내리자 자기가 안착을 안 했던 거를 조금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성격이 어떻죠? 네, 우유부단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구보는 이런 작은 기쁨을 찾아서 이제 남대문을 안으로 밖으로 나가봐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떠올린 곳이 바로 어디냐면 경성역입니다. 경성역은 오를로 치면은 서울역이 되겠죠. 당시에는 주된 운송수단 또는 주된 교통수단이 바로 기차였기 때문에 이 기차역은 물자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아주 사람들이 많은 공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차라는 것은 사실 근대화의 대표적인 상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성역이 있다, 전차가 있다, 기차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1930년대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구보는요, 이 경성역에 가면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곳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자, 구보가 느끼는 주된 정서는 바로 고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구보가 생각하기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결국 구보가 경성역으로 가고 싶어 하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고독을 피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바로 군중 속 고독 말입니다.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기실이 사람들이 굉장히 빽빽하게 모여 있지만 이 사람들은 많지만 인간 사이에서의 온정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근대화로 인해서 자본주의적인 가치들이 조선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에 따라서 인간관계도 굉장히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전통 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온정 같은 것은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보가 묘사하는 이 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굉장히 오늘날의 현대인들과 굉장히 유사하죠. 자, 이어서 갈게요. 남들을 결코 믿지 않는 그들의 눈에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구보는 굉장히 인간 본연의 가치라는 걸 추구를 하는데 그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점차 인간 사회에서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구보는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은 인간 본연의 가치입니다. 자, 구보는 이제 구석으로 가서 누굴 보냐면 노파를 바라보는데요. 이 구보는 노파를 연민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는 누군가의 집에, 이때 말하는 그는 바로 노파예요. 그는 누군가의 집에 드난을 살다가, 드난이라고 하는 건 식모살이를 의미합니다. 즉 그 남의 집에 같이 지내면서 그 집을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입주가정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노파의 얼굴 모습을 딱 봤을 때 그걸 통해서 그 노파가 쉽지 않은 삶을 살아왔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의 얼굴은 굉장히 굳어 있었고요. 눈은 굉장히 몽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양 묘사를 통해서 이 노파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살았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한 장 넘기겠습니다. 자, 노파 옆에는 중년의 시골 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골 신사의 모습은 어떻냐면
이 노파와는 최대한 떨어져 앉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노파를 업신여기고 있는 것을 구보는 봤습니다. 구보는 굉장히 인간 사이에서의 정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는 이 시골 신사는 구보의 눈에 봤을 때에는 어떤 대상이었을까요? 바로 비판의 대상이겠죠? 그래서 구보는 중년의 신사의 거만함에 대해서 냉소적인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문제 한번 답 골라보실게요. 정답은 X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상은 노파밖에 없고요. 시골 신사는 비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본 선택지는 2020년 명지고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되었던 선택지이겠습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그런데 구보는 문득 그의 얼굴에서 이때 말하는 그는 바로 시골 신사가 되겠습니다. 이 시골 신사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합니다. 바로 붓기, 뭔가 부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즉 신장염이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해 보이고요. 또는 만성 위확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게다가 구보가 매점 옆으로 갔을 때에는 또 한 명의 환자를 보게 됩니다. 40여 세 정도 된 노동자인데요. 아마도 바세도씨병에 걸렸으리라고 추측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세도씨병은 제가 밑에다 넣어놨는데요.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을 통해서 바로 이 40여 세의 노동자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으리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병은 갑상선에 생긴 병입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면은 뭐 땀도 많이 흘리게 되고요. 체중도 굉장히 감소하게 되고 손발이 이렇게 좀 떨리게 됩니다. 그래서 외양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으리라는 것을 누구든지 확연하게 알 수가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좀 사람들에게 비춰졌을 때에는 좀 깨끗한 느낌으로 보이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병자 옆에는 아무도 사람들이 앉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요. 이 경성역에 모여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씩 어딘가가 병이 있는 것처럼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요 점이 굉장히 좀 흥미롭죠. 자, 어쨌든요. 자, 구보는요. 이런 사건들을 보고 흥미를 느끼며 대학 노트를 펴들었습니다. 자, 구보가 대학 노트를 핀 이유는 바로 소설가로서의 본능적인 행동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옆에다가 적어보도록 할게요. 소설가로서의 본능적 행동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실제로 작년에 명지고등학교 기출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요거는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이어서 갈게요. 그러나 그가라고 했을 때 이때의 그는 구보가 되겠습니다. 구보가 문 옆에 기대어 서 있는 한 양복 입는 사내에 사람들을 의심하는 눈을 봤을 때 구보는 무슨 마음이 들어요? 우울감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갈게요. 경성역에서 본 육체적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당시에 이 경성을 살아가던 시민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질병을 앓고 있다라는 것을 육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갈게요. 경성역에서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비인간적인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양복을 입은 사내가 타인을 의심하고 불심하는 것을 보면서 구보는 무슨 마음을 느껴요? 우울과 또 실망감을 느끼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고독을 해결하고 싶어서 갔던 경성역에서는 전혀 구보에게 이런 고독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실망감과 슬픔 그리고 고독을 더 강화시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갈게요. 개찰구 앞에는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의 사내는 아마도 이 금광 브로커일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써 있죠? 금광 중개상. 이때 당시는 1930년대였는데요. 일제가 이 금을 수탈함에 따라서 점차 조선에서도 그러니 대한제국에서도 이 조선에서도 금광을 개발하는 산업들이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실상 이 금광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돈이 많은 어쩌면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밖에 없었고요. 대다수의 조선인들은 끊임없이 일만 하다가 병을 얻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수익이 좋다고 소문이 나니 너도 나도 여기에 떠밀려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1930년대의 모습 바로 황금이 뭔가를 지배하는 상황, 즉 물질 만능주의가 굉장히 만연한 사회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밑에 있는 거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구보는 갑자기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왜냐하면 구보는 인간 사이에서의 인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그런 구보의 눈에 봤을 때 이때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 이런 인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옆에 있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쉼표가 많죠. 그래서 쉼표가 자주 쓰이니 서술의 속도감이 높아지게 됩니다. 잦은 쉼표의 사용으로 내면 의식이 잘 드러나게 되겠죠. 그다음 밑으로 갈게요. 자, 이 한숨은 무기력한 구보를 씁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모습을 피할 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럼 누가 바라보는 거예요? 구보가 이 현실의 사회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한숨이 새어나왔던 것뿐입니다. 자, 이어서 갈게요.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더 나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보가 생각하기에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자조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황금강에 대해서 열심히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정말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까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구보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 고독한 마음을 금치 못하는 상황에서 중학교 시절에 한 동창생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구보의 모습이 뭔가 반가운 듯한 모습은 아니에요. 웃으면 웃은 것이지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짓습니다. 이걸 통해서 구보는 동창과의 만남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둘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술과 대화를 구분하지 않는 건 맞지만 요약적 제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얘는 X예요. 자, 구보는 별로 친하지 않는 사람한테 자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좀 싫어한대요. 그런데 지금 안 친한 동창한테 자네라는 소리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게다가 그 사내는 금시계를 일부러 꺼내 보입니다. 바로 뭐 하려고요? 자랑하려고요.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근데 구보는 이렇게까지 마음에 들지 않은 이 중학교 동창과 차를 마실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차를 마시러 갑니다. 자, 이걸 통해서 결국 거절하지 못하는 구보의 성격, 바로 우유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밑으로 갈게요. 구보 동창이 재력을 과시하자 구보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렇지 않습니다. X. 자, 그러면서 구보는 이 동창과 연애하는 한 여자친구를, 그쵸, 이 동창의 여자친구를 보게 되는데 저런 사람도 연애를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럼 구보는 당시의 세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의 세태라고 하면은 문인들조차도 정신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사람들조차도 황금강에 빠져드는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재력을 과시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간적인 됨됨이는 갖추지 못했지만 이론에도 연애를 할 수 있는 시대. 바로 어떤 시대예요? 돈만 주면 모든 게 다 되는 시대인 거죠. 물질 만능주의 세태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자, 그다음에 밑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보는 그렇게 꾸역꾸역 대충 자리에 앉아서 건성건성 맞장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뒷부분 줄거리입니다. 결국 구보는요. 친구를 다방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하지만 권태를 느끼게 되고요. 또 다른 친구랑 저녁을 먹게 되고요. 자신의 유학 시절의 연애를 회상하게 되고 불쾌한 대화도 나눕니다. 자,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온 구보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소설도 쓰겠다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의 집은 바로 출발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원점, 회기형, 여러 소설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소설을 다 봤으니 이제 출제 포인트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바로 1930년대 경성의 모습입니다. 우선은 근대화가 많이 진행된 경선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전차라던가 또는 기차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이러한 근대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 유대관계보다는 개인주의가 좀 더 팽배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셋째, 물질 만능주의가 심화되었습니다. 바로 황금광 시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실제로 1930년대에는 일제히 금 수탈 정책으로 인해서 너도 나도 금강에 끼어들었고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조선인들은 광부로 힘들게 일해야 됐습니다. 게다가 금광 브로커, 바로 금강 중개인이죠. 이 중개인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러니 이 경성역 대합실에서 구보는 자연스럽게 한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2020년 2학년 1학기 명지고 중간고사 단답형 문제가 한번 주어져 있는데요. 답하기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이 빈칸에 들어가야 되는 공간은 바로 경성역이 되겠습니다. 자, 출제 포인트 세 번째는 바로 비슷한 모더니즘 소설인 날개와 비교하는 것입니다. 날개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선은 여기에서는 간략하게 특징 먼저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설가 고보 씨의 일일과 그 다음에 이 날개는 굉장히 공통점이 많습니다. 우선 이 주인공이 구보와 유사한 점이 많은데요. 굉장히 무기력한 태도를 보이고요. 고독감을 느낍니다. 또 관조적인 태도를 느끼는데 요 점은 누구랑 비슷해요? 구보와도 굉장히 유사합니다. 소재와 배경도 공통점이 많습니다. 모두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은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소설이 전개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날개도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교과서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돌아오는 수업 시간에는 내용 복습과 함께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출제 포인트 위주로 잘 복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꼭 영상을 보시고 다시 한번 전체 소설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